네, 행정법 제4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정상 법률관계 두 번째 강의에서는 행정법 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법규정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공법적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법적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돼서 사법 규정인 기간과 시효의 적용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서 신고 행위의 법적 성격, 처분성과 효력 등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거고, 사무관리와 부당해 등은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 관계의 사법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의 범위와 가능성과 범위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제한적 적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적용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됩니다. 자, 이렇게 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행정법 관계와 사법 규정의 발전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법은 인간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의 여러 가지 관계가 처음 역사가 형성될 때부터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그 민법 규정들은 상당히 정치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법에 관한, 그 중에서도 행정법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신생의 학문입니다. 우리 행정법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오토마이어라는 애초에 민법학자가 만든 이제 학문입니다.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게 바로 행정법인데요. 한쪽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적 특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행정법은 결국은 헌법의 구체화법이기 때문에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관계, 국가와 사인 간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민법적 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특성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법이 굉장히 젊은 학문이다 보니까 행정법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흠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헌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석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흠결을 메우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정설은 공사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법의 흠결을 사법 규정으로 보충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엄격한 공사법 구별설은 사실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설이 오히려 널리 논의되고 있는데요. 직접적 적용설은 민법이 이제 공법적 규정으로 사법이 행정법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공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사법을 직접 적용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 학설과 판례는 제한적 적용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한적 적용설은 당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사법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공법적 성격의 행정법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적용 판단설은 구체적인 경우를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적 적용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한적 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규정을 어떤 경우에 주로 적용을 하냐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법은 항상 뭐예요? 성문법 국가죠. 그쵸? 자, 그래서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과 같은 성문법이 항상 우선합니다. 아무리 불문법인 판례법이나 조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문법이
항상 우리 법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러한 성문법에서 명시적으로 법의 흠결이 있으니까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계산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달리 행정법에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계산 같은 경우는 민법 원리에서 이미 다 발전시켜 놓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그것이 형평의 관점에서도 부합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사법규정의 보충적 적용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공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더라도 공법적 성격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것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사법을 적용한다라는 관념입니다. 따라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명시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공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요. 행정법 관계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법률 요건을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을 모아서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요건은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어떤 권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요건들은 대부분 법률적인 사실들을 이제 모아서 일련의 사실관계들이 모여서 일정한 행위로 이제 법률 요건이 되는 행위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데요. 공법상 사건이라는 것은 정신 상태를 제외한 일반적인 그냥 사실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거나 생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렇게 단순한 어떤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상 용태는요, 우리 법률상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형법이나 이런 데서 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죠. 고의나 과실이 있다거나 선이나 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떤 정신작용, 우리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고의나 선, 악의에 관한 정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용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용태를 합쳐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구성 요건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률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도 민사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건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기간이나 시효 또는 제척기간 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간에 관한 것은 대부분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전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나 기간 말일을 계산하는 방법, 즉 기간을 일주, 연, 월이라고 정했을 때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됨으로써 만료를 한다라는 만료를 한다는 민법상의 규정 등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 시효에 관한 건데요. 시효는 진실한 법률관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법적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관계가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합니다.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전 채권에 관한 시효에 관한 행정법적 특별 규정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은 금전 채권을 원칙적으로 5년 동안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1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서 국가재정법이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이라고 국가와 관련된 금전급부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관련된 권리를 이제 일반적에 가깝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5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규정이 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에서는 5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권 3년 단기의 경우에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 청구권 3년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시효의 중단과 정지와 관련된 개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본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납세 고지, 독촉이나 납부 최고, 그리고 교부 청구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이것이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소멸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원형 없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지에 관한 학설은 있는데요. 대체로는요, 절대적으로 특별한 의사표현 없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행정청이 증세 처분을 하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절대적으로 없어진 행위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인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곡물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청사나 도로나 정부기업재산, 문화재와 같이 특별한 행정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보존할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국유재산법은 잡종재산인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고요. 명칭이 이제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고 대표적으로 국유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처분도 가능하고 대부나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1991년도에 시효취득을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이다라고 보아서 위헌 판단을 한 이후에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재산이 이제 잡종재산으로서 일반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려면 공용표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공용표지는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 모두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산과 관련돼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도에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국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국유 행정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약간 불합리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한 토지를 일정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을도 똑같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토지나 또는 물건이 이 토지가 사인 소유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갑은 정당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이 토지가 국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이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은 이러한 특별한 어떤 공공의 이익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관계 규정에서 주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공법에서는 주민등록지에 관해서 주민등록법으로 별도로 보장을 하고 있고 이중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물에 관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구분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유형과 행정법적인 어떤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 청사, 그리고 도로, 그리고 정부 기업재산, 문화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시에도 종종 출제될 수 되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보존용 재산인 문화재 재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민사법적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의 이 일반 재산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도 가능하고 대부나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원리, 일반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법 구별 측면에서도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밝히고 있고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름 대부 행위를 사법관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시효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것이 특히 선택형에도 나오지만 사례형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용재산에 관한,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허가에 관한 측면, 그리고 판례가 있죠. 변상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사용허가 우리 공용재산이나 청산 같은 데다가 매점을 운영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공용재산에 관한 특별한 사용이죠. 그렇죠? 사용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5년이 최대 기간인 5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아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용허가는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특허에 해당합니다. 유형 중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주리상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우리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변상금 부과 처분의 법적 성질에서는 공사법 구별에 관한 문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우리 법원이 보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행정상 이제 공법관계라고 보았고요. 한편 변상금 부과 처분과 별개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이 행사되는 것은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법관계로 본 반면에 이것을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징수하는 것은 이제 민사관계다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판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